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광주의 미래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광주, 그 광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출마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 경쟁이 몹시 치열한데요. 이제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양양자 예비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이용섭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뉴시스 통신 916 뉴시스 광주 전남 취재본부장도 함께합니다. 이용섭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916 본부장님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제가 이 세월호 4주기였는데 우리 사회 정말 아픈 부분이 세월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후보님도 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저는 이제 진도 팽목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뭐 팽목항에 간다고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서 다녀왔고요. 우리 사회에서 세월호가 갖는 의미는 참으로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부실한 안전행정 그리고 무책임한 재난 대응 반생명적인 기업 윤리가 빚어낸 총체적 인재였다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 깨우쳐 주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란 얘기죠. 5명의 희생자가 여전히 수습되지 않아서 가족들의 상처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진실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미수습 희생자들이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책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이 광주시장의 앞으로의 역할도 굉장히 크시고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뭐 질문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질문을 좀 먼저 던져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역시 후보님 뭐 논리 정연하시고 말씀을 잘하시는데 오늘은 그냥 가볍게 답변하시고 예. 시민들한테 많이 알게끔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MBC에서 TV 토론회 있었죠. 관심이 아주 많았고 많은 시민들이 보신 것 같아요. 예. 또 평가도 달랐습니다. 후보께서는 어제 TV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 몇 점 정도 본인 스스로 주고 계십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제 지지자들은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제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죠. 하고 싶은 얘기도 참 많았고 시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사항들 특히 상대방 후보가 이제 비방을 모함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해명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약돼 가지고 제대로 못했던 점이 아쉽고요. 오늘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수로 하면 어제 몇 점 정도 주십니까? 뭐 글쎄요 그걸 점수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지자들은 90점을 주고 상대방 지지자들은 뭐 한 50점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방 분들은 좀 과락을 주셨네요.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부터 전남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셨고요. 이후에 33년 동안 행정관료로 재직을 하셨는데 호남 출신 또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던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이 학연, 혈연, 지연 이런 연고주의가 판을 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단위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지방대를 졸업하고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이 엘리트들이 즐비했던 재무부에서 일종의 희귀종 취급을 받았죠. 네. 이런 이력이 한때는 저에게 이제 소외와 좌절도 주었지만 이러한 불리한 조건들이 오히려 도전 정신을 키워주었고 또 인내와 노력으로 실력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주변 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새옹짐하고 전화위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했던 사건들 사람들이 훗날 지내놓고 보면 그게 이제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보상을 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웠던 환경이 저를 더 깨끗하게 만들었고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실력으로 혈연, 지연, 학연을 뛰어넘는
롤 모델로 한때는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또 세 번의 인사청문회도 거쳤지만 오히려 어려웠던 환경에서 절제된 생활을 한 덕분에 무사히 네, 통과도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철저한 자기 관리 아니면 이렇게 영남권 또 수도권 주도의 관료 사회에서 과연 헤쳐나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공감이 되는데 하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자기 관리가 치열하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공직 생활을 해오신 거 아니냐. 후배들 또 안에 조직원들 이렇게 챙겨야 될 사람들을 좀 덜 챙긴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짧게. 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강주 선거에 나온 이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전혀 없던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강주에서 선거를 5번인가 6번을 치렀는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선거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서 네거티브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도 강기정 예비후보와 아주 격론을 벌이시던데 한번 짚고 가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전두환 정권 시절이죠. 1985년 1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청와대 사정수석 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전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자극적인 용어인데 부역 논란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동안 선거나 또 세 차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 분명하게 당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부역이란 말을 방금 하시대요. 근데 이 부역자란 말은 엄청나게 위험한 단어입니다. 이건 국가의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을 부역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제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후보가 이제 이런 네거티브를 하는데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구태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선 결론적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5.18 정신과 관련해서 저는 어떠한 부끄러운 일도 한 적이 없고 누구보다도 정의롭게 공직 생활을 했다. 우리 시민들께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제가 2010년에도 광주시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미 5.18 단체로부터 철저하게 검증을 받았고 당시 5.18 구속 부상자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도자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전인가요? 4월 11일에도 5.18 그 관련 3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유족회, 구속 부상자회, 부상자회 이 3단체 회장님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청와대 경력에 문제가 있고 지금 강기정 의원 측에서 얘기하는 무슨 부역을 했단다면 어떻게 5.18 단체가 저를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진보 대통령이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이 저를 다 정체성 검증까지 해가지고 요직에 기용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세 번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그래도 이제 자꾸 이 일을 제기하고 지금 우리 국일용 본부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팩트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0년 5.18이 일어났을 때 당시 재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주가 아닌 서울에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판받아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요. 그리고요. 그러면 하나를 좀 곁들여서 그 지금 상대 후보 측에서는 전두환의 비서라는 표현을 써서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그것도 좀 말씀을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비서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직업 공무원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우선 그 5.18 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주에 있지 못한 수많은 호남인들이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분노와 슬픔의 힘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할 수 있었고 세 분의 민주 대통령도 저는 탄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문제는 이제 그로부터 5년 후인 1985년 말에 이제 제가 청와대로 발령받은 것 때문에 이 일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 지방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사무관 생활을 10년 이상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서기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재무부는 서기관으로 승진하면 반드시 파견을 나갔다 와야 됩니다. 뭐 파견 나간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한 사람이 우리 재무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부 장관이 두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저하고 다른 한 사람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이 뭐냐면 신원조회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신원조회에서 걸려가지고 저는 원하지도 않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해요. 아 그때 그만뒀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실은 제가 네. 거기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이 호남의 공직자들을 물론 행정관 제일 낮은 직책이기 때문에 큰 힘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네.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고요.